오늘 많은 또 우리 유튜버들이 참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황달순 대기, 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또 젊은 유튜버들이 많이 또 오늘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따가 또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영토리 TV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데이 TV는 이제 지금 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등장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요새 문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시죠? 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혹독한 또 이렇게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에 우리 요새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 해주셨고, 우리 변호사님들은 이제 이따가 토크하면서 말씀들 해주실 텐데, 사실 뭐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야외로 나가서,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저녁 때 이럴 때 야외로 나가서 이 여가를 즐기시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또 종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논란들은 있었지만 사실 크게 또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지금의 집권 세력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넓게 보장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야당 시절에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어떠한 제약도 없을 거라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하고 교묘하게 제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예 이렇게 무언으로 전부 다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얘기를 하거나 또 어떤 분들께 그런 좋은 얘기를 하면 칼럼을 한번 쓰셔야죠 하면, 요즘에 어떻게 칼럼을 썼다가 큰일 나 여기서 잘리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고, 또 집회를 나오는데도 집회 나오기 전에 집회를 왜 나오는지 자꾸 물어보고, 이런 일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오감이 되고, 또 실제 여기 우리 언론사에서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기사를 쓰고 나서 청와대에서 갑자기 전화 와서 이 기사 내용은 조금 부적절하다 뭐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코멘트가 있게 되면 사실 별 얘기를 안 해도 그 자체로 엄청나게 억압이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대놓고 또 맞섰을 때 여러 가지 결과를 보자면 대놓고 맞서신 분들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놓고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국민주권 원칙을 지키는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이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는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또 그리고 저는 최근에 들어서 어떠한 자기의 견해를 표현을 했을 때 그 자기의 견해가 대다수 혹은 특정 세력 혹은 집권 세력의 견해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이 마치 징계나 혹은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파시즘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파시즘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그 볼테르, 프랑스 볼테르의 얘기를 잘 아시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 견해를 밝힐, 그 견해를 표현할
그 자유를 내가 보장하기 위해서 나는 함께 싸우겠다라고 프랑스의 볼테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큰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견해가 다른 것을 표현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는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토크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핸드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걸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말씀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토크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렇게 해주실 게 있어요. 여기 우리 다 유튜버들이시잖아요.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합니다. 꼭 구독해주셔야 된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그 현장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또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또 실제로 활약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도 모셨습니다. 우선 참가해주신 분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 1분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베일 TV는 이따가 들어오실 테니까 그때 소개 좀 하시기로 하고요. 이제 좀 아직도 이제 문베일 TV는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영폴리 TV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폴리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채널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젊다의 영이라는 영어 글자와 폴리틱스의 정치라는 뜻의 폴리틱스의 폴리라는 것을 합쳐서 조금 젊은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비판해보자 해서 영폴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최근에 점점 나이가 들고 있어서 이걸 올드폴리라고 바꿔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유튜브 정치 진영에서 좀 젊은 축에 속해서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또 청년들의 시각에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네, 여기 저보다 더 기분 나쁘실 분이 많이 계세요. 네, 아니 원래 나오시기 전에는 이현주 TV가 굉장히 젊은 거였는데 지금 완전히 제가 밀려버렸어요. 근데 또 젊은 분 한 분 더 계세요. 이렇게 옆에 대한민국 와대가 청아대인데 청아하다는 뜻인지 네 궁금합니다. 이름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대한민국 청와대 곽준혁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 방송명을 지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짧게 뭔가 느낌을 크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저한테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청와대인 줄 알고요.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에 청와대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많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의료보험료가 어떻습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면 대통령님 밥 위에 대통령님 여기 써 있습니다 이런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아니 대통령의 입장에서 제가 민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민원을 받으면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될 텐데 어쩜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 약간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재미난 이름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기 저보다 많이 형님, 누님들이 계시겠지만 10몇 년 전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방송과 언론을 보면은 이게 다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자유한국당 때문이 아니라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네 번째 얘기하게 되는데
이래 제가 나이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젊은 아해 같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12년부터 한 5년 2개월간 종편과 지상파 등등에서 보면 흔한 얘기로 당시 별명이 수도꼭지였습니다. 틀면 나온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할금할금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해요. PD들이 뭔가 응아마려 강하지만 캠핑되는데도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2017년 3월 10일이 되니까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된 날입니다. 바로 PD 연락기도 잠깐만 좀 쉬어주십시오. 3월 15일이 돼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불출마 선언하니까 또 다른 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잠깐만 쉬어주십시오. 그리고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구속 수감되니까 마지막 남아있던 KBS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잠깐만 쉬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일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음으로 양으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압박들이 가해졌던 겁니다. 언론사, 요즘 아시죠? 지상파, 종편, 신문도 아마 조선일보 정도 빼놓고는 제대로 이야기 못합니다. 그나마 그런 가운데 저는 한 1년 반 정도를 갖다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다 보니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서 무슨 연락이 있나 하여튼 작년 초에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TV조선에서 또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1년 만에 나가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자기 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한 번 나갔더니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용기를 내어서 저희가 다 불러내는데 그 또한 아마 경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서 자세히 해드리겠고, 그러다가 지난해 1월 11일 한 1년 반 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입안에 여러 형태로 거미줄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을 거들 겸 해갖고 황태순 TV 하면서 제가 불비불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년 동안 울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해서는 세지만은 한 번 울면은 한 번 날면은 천리를 날 것이고 만리를 날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튜브 물론 상징아재의 AKD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과거 종편 때보다 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다 보니까 살이 빠져요. 기분이 좋아서.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입니다. 먼저 이인철 변호사님, 그 여론 조작 너무 길어서 항상 헷갈려요. 네. 네. 풍부하자이신의 언론 통제 여론 조작 방지위원회를 맡은 이인철. 네,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언론 통제 여론 조작 감시위원회. 네. 지금 또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갖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구주와 또 변호사님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주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저는 젊은 또 유튜브 분들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홍대선 TV 같이 또 연륜이신 또 분 만나서 좋습니다. 좋은 배움의 시간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미디어랑 문화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활동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저희는 텍스트 기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하지 않지만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혹시 페이스북에 찾아오시면 친구 신청 눌러주시면 제가 기꺼이 답을 하겠고 저도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주환 변호사입니다. 이제 한반도 이수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청년위원회를 활동하고 있고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상진아재 이상진 총장에 대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정권과 또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정말 이 대동단결해서 유튜버와 또 특정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정말 심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느낀 점들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잠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예고를 하긴 했었는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재밌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뉴미디어라는 공간이 여기 어떤 자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공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대한 풍자와 해학 또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요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 우리 정치,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이걸 뉴미디어가 많이 또 해소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흥미로운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리 좀 나와주세요. 네, 어떻게 박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빨리 나왔죠. 그리고 황태순 대표님 뭘 하셨죠? 오늘 기분 좋으셨는데 저보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웃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어디 안 가셨어요? 그래, 지금 나중에 하시고 본격적으로 질문 좀 해보세요. 질문을 뭐 이렇게 통제하세요? 이제 먹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야, 이 너무 이렇게 참 말을 이렇게 한국말 하고 있는데 잘 안 통하는 것 같아. 질문을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들보다 불편하겠습니까? 편히 말합니다. 불편하다는 말이지 불편하지 않다는 말이지. 알아서 들어가시고요. 네. 넘어가시죠. 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그죠? 아니, 제가 지금 기자가 된 것 같은데, 그 기자들이 뭐 얘기를 하면 답변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계속하세요. 네, 답답합니다. 자꾸 제가 퇴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자꾸 끼어들어서 말을 하게 돼요. 그죠? 하여튼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제가 기억나는 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이런 거를 엄청나게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떠벌린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불과 2년 전인데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도대체 그 말을 하긴 했었나? 다른 사람이 해서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좀 뭐라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죠. 이거 무슨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그만 찍으시십니까? 제가 메멘토 같은 것도 아니고 단기 기억 상실증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다시 어디 틀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우리 정부다 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 있네. 대책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물어볼 게 하도 많으니까. 근데 아까 문재인 출범할 때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계속 딴 얘기만 하고 있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네. 저는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국내지문 받지 않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유튜버 뭔지 알고 계세요? 유튜버? 요즘에 그 유튜브 보시면 우리 문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아는데 뭐 어떻게 좀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제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 지지율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죠? 50% 정도는 좋아하는 거 맞죠? 51% 항상 그런 식으로 지지율 나오고 있죠?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 응답률이 굉장히 낮더라고. 10%도 안 되던데 그거 뭐 이게 확실하게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 사실관계는 뭐 일부는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일문하셔야죠. 그다음에 되겠습니까? 네. 까칠하다. 그좀 밖에 나가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밖에 나가면 뭐 해도 이게 요새 무슨 얘기가 있냐면 두문불출이란 말이 있어요. 두문불출. 뭐 저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안 나갑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제가 들었는데 두문불출이 두 번 다시 문재인을 보고 싶지 않으니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 두문불출. 요새 그저 건배차로 유행이라던데. 들어보셨어요? 근데 무슨 50%야.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소통이죠? 네. 소통입니까? 저는 아무튼 그런 말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든지 마든지. 그래서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소통이다. 그거야 뭐 전부 다 각자의 그 기준 관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죠. 저세술이 다른 겁니다. 네. 저세술이 다른 것이다. 목소리 들어가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는데 이제 벌써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 남았나요? 아니 오늘 말이죠 참석하신 유튜버들 중에서 혹시 우리 문 대통령께 질문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면 저기 얼굴 바뀌기 전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우리 청와대에서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원주 의원님께서 기억 상실증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말 실제 문 대통령이 있다고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국정원과 관련해서 정치 활동 절대 못하게 하겠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는 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좀 짧게. 이렇게 얘기한 걸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집권여당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그분이 양정철 그 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는 게 나오고 4시간 동안 얘기했다 그러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는지 기억 안 난다면 정말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맞는지 그런 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북 제재를 대북 지원을 진행해서 사회 계속 해야 되고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다음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한 번만. 네, 황태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문단에 문단에 따님 민감한 질문이시네. 말씀하세요. 따님 어디 갔냐고요? 왜 갔냐고요? 저 따로는 아니지만 뭐라고요? 다시 해요. 어디 갔냐고? 왜 갔냐고요? 그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제요? 오늘 질문 받지 않겠다고. 아니 그래서 질문은 제가 듣지도 하지도 않겠다고. 아니죠. 그래서 분달회가 국내 질문이 아닙니다. 대회 나가서 대회 그건 질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분달의 질문 자체가 국내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 묻시죠. 한번 여쭤보시죠. 좀 늦지 않겠습니다. 흘려주시니까 이제 뭐 되나요? 네, 참 국내 질문을 계속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국내 박수는 받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보통 우리 문 대통령 뭐 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막 미리 이렇게 다 질문자도 정해놓고 또 이렇게 박수도 보면 일사불란하게 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좀 약간 오늘 미리 갖거나 앉아갖고 좀 허술합니다. 양해해 주시죠. 또 화내시지 마시고. 얘기 좀 하세요. 저희 준비한 근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게 프롬프트도 공부 잘하시네요. 이거 맞습니까? 프롬프터. 그렇죠. 내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다른 하신 말씀 있으세요? 뭐 따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리 좀 상당히 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멤버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벗으시죠. 우리 문메인 TV. 제 소개하면 제가 그것은 좀 노잼이라서 양해 좀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짜잔. 문재인 TV를 운영하고 문재인 성대모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펜앤마이크에서 퀴즈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원중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인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왜 문베일은 뭐죠? 이게 약간 제가 직접 말씀은 안 드렸는데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게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제 또 네. 목소리는 이제 이렇지만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 소통을 잘 하시겠다 그랬는데 사실 너무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항상 베일에 가려져 있는 남자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이제 토크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우리 여기다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인데 유튜브 뭐 시작을 왜 하셨는지 또 어떻게 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뭐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우리 꿈뻑꿈뻑하면서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황태순 우리 상대들 네. 이걸 할게요. 앞서 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그 배경은 설명을 드렸고, 다만 그래요. 이제 보면 오늘 그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세상 마이크를 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교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거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니 잘 들어보세요. 2013년 3월 그 당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 굉장히 강하게 박근혜 정부한테 출범하려는 박근혜 정부 발목을 잡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그야말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그야말로 막 화를 냈어요. 방송에 첫 번째. 제가 당 채널A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디 감히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감히 국민들한테 호통을 칠 수 있느냐. 요즘 많이 그런 얘기 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도 누구 하나 그 당시 뭐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든가 대표 다 알만한 사람들이지만 누구 하나 저한테 컴플레인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2017년 초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직 헌재 결정나기 직전에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랑 함께 종편에서 함께 뛰었던 민영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민평당의 최고위원이죠. 민영삼이 TV조선의 강적들인가 거기 나와서 그 대통령 후보자 부인들을 갖다 비교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정숙 여사는 너무 나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렸습니다. 나댄다. 이거는 아까 우리 보면 블랙리스트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201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활개를 쳤던 민원연 언제 같은 것도 다 보면 이현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얼굴도 있어요. 민원연 민주 어쩌고저쩌고 언론 언개련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쪽에서 양쪽에서 집요하게 그야말로 보면 투소를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방심에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피디하고 제작진한테 목을 조르고 그래서 민영삼이가 잘렸습니다. 이른바 그들이 정해놓은 5점, 7점, 12점 제가 5점부터 시작했거든요. 5점 거기서 2명 더 붙여 7점, 12점 결국 이 사람들 다 아웃시키는데 제가 아주 절친한 친구인 최모 씨는 단순히 거기 민영삼이 김정숙 여사를 나겠다라고 했을 때 같이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 갖고 제재를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잘 모르시죠? 이 변호사는 이런 거 잘 보는 좀 기록을 해주십시오. 또 작년입니다만 2018년 초에 보면 그 당시 작년에 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오니 많이 이런 얘기할 때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내자 중편에서 한 5년간 함께 뛰었던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김정은이하고 이설주가
이번에 트럼프와 멜라니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경험을 먹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김정은은 위원장을 붙여야 되고 이설주는 여사를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멜라니아는 멜라니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이건 나중에 지금 다 보면 모든 종편과 방송사에 기록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왜? 우에서 방심이 이런 등등해서 계속 문서로도 보내고 또 이 교관하기 짝이 없는 친구들은 문서를 가급적 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멍청하게 문서로 블랙리스트 지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으로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가해서 결국 그 분을 잘립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보면 PD 제작진 물론이거든요. 출연한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도 이제 자기 검열 안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계속 내가 혹시 김정은 위원장 빼먹으면 안 되지 하다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바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숨통이 튀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왜 갑자기 활성화된 줄 아세요? 이 또한 이낙연 덕분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작년 10월 11일에 베트남 주석이 죽어서 그 가서 문상을 갔죠. 그 문상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석님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쓴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조금 우리 우파 쪽에서 뭐라고 썼냐니까 그 주석은 김일성 주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말만 하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얘기합니다. 가짜 뉴스 때려잡아라 라고 이낙연 총리가 과음을 지르니까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역삼동에 있는 구글코리아에 찾아갔습니다. 내라고. 근데 죄송합니다만 구글코리아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구글 본사에서 모든 것을 유튜브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뭐 이 두 분 다 유튜브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를 갖다 오늘 올리면 나중에 찍힌 날짜는 어제로 되어 있어요. 왜? 미국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숨통을 튀어주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나마 완벽하게 아까 말씀한 파시즘이 만개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야말로 예전에 마치 83년에 김영삼 총재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신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영삼 총재 단식 얘기 못했습니다. 뭐라고 썼죠?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사실입니다. 진짜요? 제가 그날 대학원 다닐 텐데 그때 우리 뭐 학교에 대자고 붙어서 뭐 김영삼 총재가 뭐 10며칠째 단식에 뭐 죽어가게 생겼다고 나왔지만은 그 가장 강하다는 동아일보조차도 뭐라고 썼냐니까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그보다 더 엄혹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고 그나마 그 술통, 대자보보다 조금 더 시원한 술통을 떨어주는 게 유튜브고 그 유튜브에서 우리 청와대라든가 아까 우리 저 문일배 문일배가 아니고 문일배 이런 친구들이 지금 시원한 숨통을 틔워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 충격인데요. 그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참고로 그 친구가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니까 마침 그 방송사에 있는 심의실에 즉 각 지금 방송사의 심의실이라고 있습니다. 심의실? 네, 심의실은요. 그 심의실은 분명히 월급은 자기 회사에서 받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방심의 프락치 역할을 합니다. 파견자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듣고 보면 참 종편 나중에 제노가 받을 때 이거 점수 깎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작진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하여튼 뭐저 점수 깎는 거야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을 테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친구는 그래도 뭐좀 있었던 오래 언론에 있었던 친구라 그 자기들 심의실에서 제작진의 문건을 갖다가 복사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개할 겁니다. 이야,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권력이 교체가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부글부글하는
그 단체 기관 계층이 엄청나게 그냥 개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 뭐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걱정돼요. 야 이거 정권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뻔히 알 테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 많이 바뀔 것 같다 하면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론조작 이런 것도 내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하여튼 뭐 오늘은 일단 유튜버에 좀 집중해서 우리 다음에 여론조작 관련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숨통을 틔워준다 유튜버가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입에 재갈이 걸려 있는데 유튜버가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이 제약으로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혹시 뭐 좀 느끼신 거 있나요? 유튜브 활동하면서 제약으로 느끼는 거? 네, 우리 몬벨 TV에서. 네. 문베이 TV를 제가 운영을 좀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활발하게 좀 활동할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튜브라는 거는 사실 그 자유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그리고 소신을 펼 수 있는 어떤 장애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데다가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좀 약간 말이 안 맞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현상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류 중에 자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안타깝죠. 누굽니까? 스피노자. 스피노자? 예, 네덜란드 철학자. 네. 이런 거 모든 한정은 부정이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제한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그거를 이제 물론 굳이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물론 그 자체적인 수위 조절이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외압인지 작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자유를 탄압한다는 거니까. 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악한 일이죠. 어떠세요? 우리 영폴리 TV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 저는 좀 청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청년들의 태도? 네, 청년들 제가 유튜브를 활동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 17년에 많은 청년들이 이 광화문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탄핵 정국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뛰어나왔고 특히 제가 재학 중인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박근혜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이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대자보 문화가 확산되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 보수 진영의 어떤 지지자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고 또 지지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았던 광화문의 청년들, 촛불 청년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수파도 비판을 받아야 되고 자유진영도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년들이라면 이 기득권 세력과는 달리 이 비판의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정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비판할 점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청년 실업률만 하더라도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4명 중에 1명이 거의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실정과 눈으로 보이는 이런 불공정함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좀 작은 움직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튜브 활동이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혹시나 이 방송이나 또 기사를 통해서 제 발언을 듣는 많은 청년분들이 그때 분노했던 감정, 그때 화를 냈던 감정을 지금 또 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 세대가 편향적인 세대다. 편향적으로 분노하는 세대고 언론에서 지목해주는 대로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세대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근데 왜 그럴까요? 청년들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기존 언론들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당장 공중파에서 KBS, MBC, SBS에서
시사 진행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김재동, 주진우, 김어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김재동 씨는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걸 진행하면서 뭐 수백만 원대 1회 출연분을 받고 있다고 하고, 또 심지어 KBS는 재난 주간 방송입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방송인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성 산불이 났을 때 10시 53분까지 그걸 보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밤 김재동을 방영시켜준다. 그러다가 잠깐 고성 산불을 보도했다가 또 다시 오늘 밤 김재동을 틀어주고, 뭐 그 외에도 손석희 씨, 뭐 김어준 씨, 김재동 씨, 최근에 뭐 윤지호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도를 하다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죠. 그분이 지금 캐나다로 거의 도망을 가셨는데, 이런 언론들만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청년들에게 비춰주다 보니까 자정 능력이 없는 청년들도 필터링 능력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정치적 그런 거에 대한 필터링을 갖추지 않고 있는 청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나. 언론의 문제가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와대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청년들이 이제 언론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네이버에 또 이게 뉴스 배열이 이렇게 또 되고, 그 네이버에 뜨는 걸 그냥 우연히 대개는 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검색을 할 때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야 내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가도 내가 뭐 나 혼자 인생은 딴 사람도 완전히 딴 생각하네. 그럼 또 이렇게 또 대세에 좀 추종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언론도 그렇지만 어디 요즘에 보면 이 여론조사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보실 때는 국민들이 이게 뭔가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30대 초반이지만 저는 최근에 또 대학교에 인터뷰를 하러 갔었거든요. 네. 판넬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스티커 설문을 하면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그래도 깨어있는 좀 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급격히 인상한 최저시급의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일자리 문제도 뭐 전부 다 공무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들, 그런 것들 문제점을 지적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또 한 30-40% 정도의 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잘한대요? 네, 왜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저시급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쨌든 평화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뭐 그 사람들과 토론하러 간 게 아니고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는데, 노력한다. 그래서 그 아까 뭐 지지율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지율의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없냐 그 얘기를 논하기 전에 어쨌든 50%에 육박하는 그 지지율을 보고 막연하게 젊은 친구들은 그냥 잘하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여러 가지 공약들에 있어서 정말 그 공약이 정말 민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어쨌든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저것도 정말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까 그 유튜버를 하는 데 있어서 표현에 제일 제한이 있느냐 이런 주제로 혹시 있었나요?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유튜브보다도 그냥 전반적으로 아까 황태종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황태종 선생님께서 길게 얘기하셨지만 그냥 간략히 얘기하면 블랙리스트거든요.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전 정권 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사유로 올라갈 만큼 정말 중대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전 정권의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얼마나 정도가 컸냐 적느냐 그걸 논하기 전에 어쨌든 그 블랙리스트가 그렇게 화제가 됐는데, 지금 정권에서 똑같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뭐 주목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수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청문을 봤을 때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뭐 초반에 저는 많은 언론들이 저를 뭐 보수 유튜버다, 뭐 심지어 저희 한겨레에서 한겨레? 저를 극우 유튜버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것은 이념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이게 보수 지구 좌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언론들이 저한테 그냥 보수 유튜버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제가 보수 유튜버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비상식적인 문재인 정부 행태에 대해서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블랙리스트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이현주 의원님을 실제 뵙게 되면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신전대협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학가에 김정은이 보낸 서신의 그 풍자 형태로 대자보가 갖춰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더 밝히지만 전대협과 되게 가깝습니다. 가깝고 밝혀도 되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님을 갑자기 탄압당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 경찰한테 직접 전화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전대협과 관련된 대저구 문제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참, 근데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괜히 또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고, 또 이현주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경찰청 앞에까지 가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했거든요. 이 뭐 자유한국당 의원 몇몇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이현주 의원님도 사실 용기를 내주시는 거잖아요. 현 정권에 딱 맞서서 경찰청 앞에 가가지고, 아니 지금 이 시대에서 대학생들 대자보 붙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엄연하게 진짜 표현의 자유 침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용기 내주시고 그 대학생들, 그 젊은이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목소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대학생들 대자보 붙인 거를 경찰이 지문 감시까지 하고 국가수까지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CCTV를 CCTV를 다 돌려보면서 누가 그 대자보를 붙였는지를 추적해서 그 사람의 그 대학생의 집까지 찾아가서 문 열고 저는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치고, 아주 그날 그거 얘기 들었을 때 이건 뭐 이 역대 말이죠. 어떤 정권들이 그렇게까지 했겠냐 과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사실 이전에 어떤 정권이었으면 아마 최소한 경찰청장이 옷을 벗고, 그죠? 대통령 탄핵이 거론이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개인 국민들의 인권이, 특히 힘없는 우리 청년들의 자유와 인권이 탄압되고 억압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튼 지금 일단은 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발빠르게 많은 분들이 대응해 주셔서 지금 아까 대학교 가서 좀 물었더니 또 이렇게 깨어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비판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30-40%가 잘하고 있다. 근데 왜 잘하고 있냐? 그냥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좋은 얘기를 한다. 듣기 좋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게 듣기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사기고 거짓말이다 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국민들, 사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평화는 불종이고, 사실 경제는 지금 망가져가는데 잘 되고 있다고 얘기,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누군가 얘기해줘야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어떤 언론의 비판의 기능이고, 또 언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또 기사화해줌으로써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걸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그래서 지금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어떤데 이게 심각하거든요. 우리 변호사님들 나오셨는데, 현 정권에서 미디어 정책, 특히 유튜브 관련해서 정책 변화가 매우 사실 있었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별로 자세히 모르실 텐데, 굉장히 탄압당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사실 유튜버들을 많이 또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주화 변호사님 사례, 이번에 이제 김상진 씨 그것도 하셨는데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마이크가 좀 그게 더 잘 들리니까요. 네, 아까 황태순 TV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작년도에부터 올해까지 현 정권에 있어서 이제 주요 미디어 정책 관련 키워드가 이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그러니까 이 사실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정권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통제하는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유튜브 관련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작년 10월 15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구글 코리아 찾아가서 내리라고 항의를 했던 적이 있고, 바로 이어서 10월 28일 날 미디어오늘의 정부의 어떤 가짜뉴스 대책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문건이 10월 8일자 문건인데, 정부 전체적으로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라는 그 문건이 회의라는 문건이 공개돼서 큰 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가짜뉴스 개념을 앞세워가지고 어떤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어떤 방침이었더니 드러났고, 이어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송법안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사실 유튜브 자체는 현재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는데, 유튜브 자체를 방송의 개념에 포함시켜가지고 하겠다는 이제 법안이 통합방송법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나, 이것이 통과가 되면 유튜브 자체가 방송법의 규제 안에 포함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가 이제 결국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자체는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포함시키려고 규제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형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송통신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의 규제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 작년에 가장 많이 언론에 나왔던 그 기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통신심의를 통해서. 심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가지고 이제 정보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심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그 통신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정 자체상에 모호하고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자기검열의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상진아재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은 언론에 공개가 되고 유튜브 탄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도 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튜브가 구속까지 되는 사건이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협박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협박 고소한 사람이 4명이 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손석희 JTBC 사장, 그리고 우원식 의원, 서영교 의원, 이 4명까지 합해서 총 5명이 고소를 한 사건이고요. 뒤에 말씀드린 이 4명의 분들은 같은 날 고소를 합니다. 4명이 동시에. 근데 그 유튜브 방송을 한 날짜는 다 달라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한 방송을 이번에 고소를 하고 또 몇 달 전 거. 이게 다 다른 것들이 같은 날 고소가 됩니다. 네. 정말 이상하죠? 협의해서 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충분히 그런 사유가 돼서, 그런 점에서 그냥 집단적으로 탄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구속이 됐다가 또 일주일 만에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또 구속해서 석방시켜주는, 참 이게 좀 재밌고 웃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럼 또 속박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유튜브라는 것은 구독자와 시청자가 들으라고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방송을 상진 아재가 윤석열 지검장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방송을 박원순 시장이 들으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죠. 근데 협박이라는 것은 태양의 고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너를 뭐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상진 아재는 윤석열 지검장 들으라고 한 방송이 아니죠. 그 말은 이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그 유튜브 방송을 봤는지도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해악의 고지를 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이 5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증인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부를 예정이고요. 물론 올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면은 그런 어떻게 방송을 보게 됐고 어떻게 협박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왜 같은 날 네 분이 같은 날 고소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경위도 한번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아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현주 TV에서 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에 뭐 중소기업들 다 죽이고 있는데 그 소주성 때문에 근데 이거 뭐 재고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요즘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또 거기 또 해고된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은 요즘에 뭐 하여튼 막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저는 우는 전화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 막 진짜 열불이 나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하다가 아이씨 정말 문 대통령 또는 뭐 이 집권세력들은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방송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협박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무슨 문 막 두드리면서 협박을 따로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죠? 집 앞에도 가긴 갔어요. 네, 갔지만 뭐 거기서 유튜브 방송으로 막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집에도 없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문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야 이러면 이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이제 자기공략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폴리 TV, 문별리 TV 하면서 내가 이 아이씨 뭐 죽여버리고 싶어 이만 야 잘라라고 뭐 빨리 편집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하여튼 이 지금 이런 재앙 말이죠. 이게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러면 유튜브 자신에 대한 어떤 뭐 제약이나 억압도 있지만 이게 결국 사회나 우리 사회나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나 혹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거 우리 황태순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거예요.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자금성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동안 이건 프랑크 디케터라는 네덜란드 학자가 쓴 해방의 비극이라는 그리고 8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바꾸고 왔는가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게 지금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앞장세운 좌파들의 행태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저 모택동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꽤 있었죠. 원래 약간 노무현, 문재인 할거면서 좌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리영희 선생이고 이영희도 아니에요. 리영희. 리영희가 보면 예전 6억인의 대화 뭐 등등등등등 중국 마오쩌둥이라면 그야말로 환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동양적 측면에서 가장 공산화를 갖다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를 마오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좌파들이 모았을 때는 마오가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중국을 완전 그리고 57년이던 중국이 어떤 나라가 되냐 그러니까 6억인이 커다란 중국이란 무대에서 당연히 지시에 따라서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고 다 같이 모두가 행복하다고 광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보면 국민당 당원들 제거하고 등등등 제거하면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거 순서가 있어. 그다음에 완벽히 언론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장악하는 게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57년까지는요. 우리 지금 생각하고 달리 중국 마오쩌둥의 중국에서도 거의 7년 8년을 갖다가 자본주의하고 동거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마치 얼마 전에 죽었는 그 조양호 회장 잡아 조지듯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오 가서 맨날 노사분규를 일으킵니다. 거기도 관장이 어느 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그러면 그다음에 당에서 정부에서 벌금을 매깁니다. 마지막 57년이 되면 기업가 70만 정도의 기업인들이 당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울면서 다 좋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국가를 위해서 건너가겠다. 비자만 내달라. 여권만 내달라. 나 뽕뽕으로 좀 나가게. 그리고 57년에 완성한 다음에 58년부터 마오가 걸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대약진 운동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행히도 거기 그때 마오는 강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사원. 강생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폭력입니다. 실제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 프랑크 피케트의 해방의 빅 보면 거의 그 이른바 제거율이 나옵니다. 어느 손에서는 0.3%를 수초하는 처형하는 뜻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사실상 보면 총으로 처형 안 하시면 어떻게 처형합니까? 말을 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앞장섰던 게 누굽니까 여러분? 드루킹 아닙니까? 그야말로 드루킹. 제가요 방송하면서 드루킹. 네이버 다음에서 제가 한 번에 1, 2, 3등을 동시에 본 적이 있어요. 오, 언제요? 이게 2015년 11월인데 네.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백남기 농민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광화문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밤중에 갔다가 그 당시 전농인이 해갖고 막 청와대 습격하겠다고 난리 쳤을 때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부 입장에서 위수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검색 순위 1위 황태순, 2위 위수령, 3위 황태순 위수령. 그리고 네. 그때부터 완전히 오영식 의원이라는 양반이 그 당시 민주당, 야당일 때 민주당의 언론후보 대책위원장이에요. 거의 채널에다 매일 막말 얘기하는 황태순 패널 그만둬라. 영태주 씨야. 결국 한 사람을 되니까 결국 다 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그 드루킹이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이현주 의원님도 요즘 많이 하셨죠? 저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렇게 저도 잠깐 물어보셨으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댓글을 보면 말이죠. 한동안 김경수가 구속되고 나서 이렇게 댓글 상황이 그러니까 우파 쪽에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막 흘러갔죠.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다가 김경수가 다시 나오면서 또 이상하게 상황이 이 온라인의 상황이 약간 또 기울어진다. 이런 느낌 혹시 못 받으셨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대통령 만들겠다고 나왔던 것이 과연 김경수가 직접 지도했다는 가서 봤다는 드루킹만 있었을까요? 네. 저도 정치판 30년에 그런 조직은 최소한 10개는 될 겁니다.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게 보니까 김정수 여사하고 손잡고 가자 경인선 갑자기 우리 이런 김경수가 구속되니까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아마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77일만인가요? 네. 김경수가 풀려났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그러면 그동안 팍 기죽어서 숨어있던 이제 짐작입니다. 아마 드루킹 비슷한
뭐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 같은 의심이. 무슨 킴, 뭐 이루킴, 다우킴 그 많은 킴들이 그 왜냐니까 댓글 정확하십니다.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달라요. 네. 그리고 우선순위 올라오는 거 있죠. 네이버 다운 좀 우선순위 변화가 있었죠. 그때쯤 해가지고 제가 이거 갖다 우리 네. 우리 저 변호사님들, 우리 정유에서 나오신 변호사님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차분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밌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제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비판을 하면 제가 이제 사실 비판하면 되게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주로 올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사상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수치라든가 혹은 그 경제에 대한 분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쉽게 그냥 짧게 비판하는 경우가 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딱 보면 저쪽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댓글에서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얘기나 수치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에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이 말이죠. 그냥 쌍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패턴이 있어요. 쌍욕이. 무슨 년 하면서 탁탁탁탁 돌아가면서 사이클이 있어. 그 나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도 다 그렇게 앉아갖고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욕을 돌아가면서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반대편이라고 치자고요. 저쪽에서 뭘 얘기를 했어. 우리 쪽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 전혀 내용하고 상관없이 욕을 돌아가면서 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는 의심하죠. 아, 이거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저는 바뀌거나 힘이 곧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에 선거 잘해갖고 대대적인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IT 쪽에 좀 전문가시면 우리 매크로라는 것은 이 얘기 나왔으니 제가 원래 사회보다 갑자기 얘기했는데 매크로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대량으로 그냥 그 뭡니까 이게 순공감 순위 올리기 위해서 대량으로 막 좋아요 막 누르는 그런 건데 그리고 대량으로 같은 거를 뿌리는 건데 이제 그건 내가 잘 IT의 어떤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욕을 갖다 무슨 년 해갖고 딱 입력을 짜자자자 한 다음에 어떤 이 알고리즘이랄까 뭐 메커니즘이랄까 그걸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탁탁탁탁탁탁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댓글에 그죠? 어떻게 아시는 거 좀 문베일 TV에서 또 문베일 제가 네, 지금 제가 본명을 잊어버렸어요. 대충 보신 거였고 황원준입니다. 제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뭐 들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은 그 요즘 보면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도 보면은 그 광고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자기 배너나 이런 것들이 우선 올라가게 하는 어떤 그런 오버추어인가 뭐 그런 광고 방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옛날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첫 화면에 띄워주겠다, 순위를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그냥 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에 그 진영논리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같다 공중심리 같은 거 이제 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30%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지를 한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사실은 그게 정의로운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대통령 왜 욕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속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우화의 이성관가요 보면은 그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그
그 태양이 저 바람이 아닌 태양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뭐 딱 똑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그 방법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그들 스스로가 깨어나기 힘들겠죠.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서서히 자기 스스로가 뭐 경제라든지 뭐라든지 어렵다는 거를 직시하게 되면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서서히 한 명 한 명씩.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여론이 좀 조작된다든가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면 그런 어떤 그 자체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약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어떤 이 여론에서 나오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댓글 얘기도 했지만 무슨 놈 하는 쌍욕이 쫙 나오면 국민들 그보다 이 사람 국민들이 싫어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 안 봐요. 무조건 이건 이제 혐오 대상으로 딱 하는 거예요. 딱 찍어가지고 뭐 이상한 그것도 만들죠. 별명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내용을 듣지 않아.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 또 굉장히 이제 좌파 활동 많았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이 정권이 그러니까 삶이 편하고 하면 정치에 관심 없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뭐 젊은 청년이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힙합계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박근혜 그러면 이명 박근혜 그러면서 이 프레임을 갖다가 굉장히 그 악랄하게 가사에다가 그 힙합이고 하니까 멜로디가 좋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가사에다 얹어서 이렇게 가지고 노니까 뭐 플로라나 뭐 이렇게 해서 랩도 하고 스크래치 비트박스 넣고 이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우파들은 그 지금 거기에 어떤 대항마로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물론 스포츠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회 자체가 진영 논리에 대해서 이쪽에서 하면 너무 잘했다 그러고, 또 이쪽에서 하면 조금 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주 불공정한 어떤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피한 10배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긴 한데, 마치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블릿 PC가 제가 막 말을 했어요. 후배한테다가 걔가 좌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며칠 있다가 형님 그게 가짜뉴스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런 그 프레임을 갖다가 짜서 공격을 하니까 좀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뭐 좀 시간 지나고 나면 특히 나타나는 뭐 가짜 양주 같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서 뭐 활동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같은 거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좀 되고요. 그런데 요즘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공감순위 많은 순으로 보면요, 이 정부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요즘 보면. 네. 그게 저는 진짜 민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이런 이제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어떻든 우리의 이게 현실이니까 말이죠.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런 제약을 뚫고 그래도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이 탄압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탄압을 못하게 하고 이것을 한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적어도 공정한 판단을 선거 때나 이럴 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청와대에서. 프로 관련해서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 강력한데 컴퓨터 공학과 졸업해서 조금 더 그래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크로는 사실 젊은 대학생들은 누구나 다 접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많이들 매크로를 이용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래서. 되게 단순한 매크로인데 매크로라는 게 뭐냐면 네.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조절해 주는 게 매크로고요. 그거를 뭐 수강 신청 때도 많이 이용하지만 게임을 할 때도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이용할 게임을 거예요. 할 때? 그러니까 이 매크로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뭐 네이버에 그거를 업무 방해로 이용하면 이제 불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뭐 PC방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그걸 문제를 삼아서 최근에는 10초 이내에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매크로를 충분히 10초가 지나서 똑같은 그 동작을 반복되도록 설정을 하면은 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10초마다 네, 하게끔. 가능할 수 있죠. 아. 네. 그리고 전 아까 그 김경수 지사 뭐 보석허가 됐을 때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얘기하셨는데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그 수많은 그 암적인 문제들이 와 저렇게 유력한 범죄자도 풀려나는데 그러니까. 괜찮겠다 다시 또 해도 되겠다 해서 그렇지. 돈 받자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의심이 가죠. 그리고 사실 분위기 확실히 좀 그 당시에 이 전후로 어쨌든 최소한 뭐 어떤 공동으로 공범이다 이런 것까지는 뭐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분위기는 이 부추겨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여튼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영폴리 TV에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 것인가? 네. 일단은 유튜버들끼리 어떤 조직이든지 모임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언론 탄압 시대가 있었을 때는, 언론 탄압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방송국이라는 조직에 대한 공격이었으니까 그 방송국에는 사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조 자문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뭐 지금 상진아재 사례처럼 유튜버 개인에게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 버리면 그 개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끼리 뭐 지금도 조금씩 모이고 있다라고는 제가 듣고 있지만 우선 유튜버들끼리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유튜버 간의 조직과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이 유튜브라는 영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법지대입니다. 이 법에 적용이 잘 되지 않는 지대라서 그래서 지금 좌파 세력들이 더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유권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뭐 어떤 기관에서 뭐 심의기관에서 허락을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탄압이 들어가 버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우파 진영이든지 어떤 우파 정치인들이 법제화를 통해서 유튜브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규정을 내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폴리 TV에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선언, 그죠? 선언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규제를 위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들 모이셨으니까 오늘 모인 분들만 또 함께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유익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또 빵빵한 우리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황대순 황대순 선생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제약들을 또 뛰어넘어야 되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뭐냐면 사실 유튜브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그나마 숨통을 트이고 있는 것도 한 사실이지만 또 유튜브 내용을 어떤 경우를 보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든가 보는 사람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왜 그러면 저는 어쨌든 유튜브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자정 과정을 거쳐서 상당분이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까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밀하게 유튜브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그런데 일반 종편같이 뭐 방송법이라든가 신문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만약에 통합방송법 안에 유튜브까지를 갖다 포함시킨다면 아마도 심해하겠지. 아마도 대한민국 유튜브의 유튜브 일반 그냥 다른 거 말고
정치라든가 시사와 관련된 유튜브 시장 급격히 그야말로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앞서 우리 이현주 의원이 걱정하셨던 대로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그나마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유튜브. 이제 대한민국 전체는 이제 유튜브까지 그런 식으로 통합 방송법에 의해서 맡기게 된다면 여전히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후퇴하겠죠. 그걸 갖다 그걸 막아야 될 부분들은 그건 아무래도 현역 의원님들 아니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입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국민들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사명감 가지고 결사항전을 해야 돼요. 이런 시기인데 지금 입법부라는 게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으로 비슷한 건데 입법부가. 그런데 이 국회라는 게 국민들의 대변자인데 국회가 이거를 억압하는 지금 통로가 돼가고 있어서 정말 이 야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 이거를 저는 정말 제가 솔직히 이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거의 아주 발악을 했을 것 같아요. 발악을 몇몇 언론 출신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수시로 기자회견하고 뭐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막 고발하고 그 다음에 방송사에 편향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심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힘들어가지고 방송사들이 손을 들게 만들고 왜냐면 맨날 불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지 이거 사실은 집권하려면 그게 돼야 돼요. 집권하려면. 이게 이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수권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국가 문제에 대해서, 국익 문제에 대해서, 국정을 갖다가 치밀하고, 열심히 또 하는가. 근데 사실 민주당은 또 잡고 나니까 뭐 안 하긴 안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한번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이거 우리가 아까 이제 또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이 표현의 자유, 이 지금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변호사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답은 일단 뻔합니다. 소송하셔야죠. 유튜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튜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신심의를 통해서 내용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내용 규제의 내용으로서 이제 시정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시정요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면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접속 차단, 아예 접속 못하게 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이용 계약, 국내 서비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하거나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유튜브는 이제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접속 차단이죠. 그래서 이게 유해 서비스라고 심의가 되면은 접속 차단을 하게 되죠. 해당 URL로 아예 이제 접속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종종 시정 요구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시면 이 자체 하나의 행정처의 처분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특히 통신심의 규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5.18 북한군 대입설 관련해서 여러 방송들이 통신심의 대상에 올라 있는데 해당되는 통신심의 규정이 뭐냐면 헌법에 반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해석만을 이제 다른 해석은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내용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통신심의 규정 자체에는 문제 삼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이제 한 분이 연대를 구성하자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 싸우는 건 참 힘들기 때문에 같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은 또 외부 변호사 단체들도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나오고 계신 한면 같은 경우도 이런 데 많이 조력을 할 수 있을 테니까 함께 연대해서 싸우는 방향으로 한번 뭐 지혜를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죠, 변호사님. 유튜브 탄압은 유튜버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결국 이걸로 인해서 언론이 왜곡되고 정보가 왜곡되면 이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그 액세스권이라는 그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이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작년 말에 대법원 전원합의 재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종북, 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나왔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작년 대법원 판결은 그 전원합의 판결이 뭐라고 했냐면 전면적 공인, 예를 들어 이원 같은 전면적 공인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를 감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권에서 나온 판결이에요. 이 정권에서 지금 국민들이 숨쉴 공간은 바로 유튜브. 그래서 결국 검찰과 법원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법치주의에 맞는 그런 법 집행과 해석을 해줄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헌법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그건 유튜브에다가 할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데요. 우리 아까 가면 쓰고 계신다고 굉장히 좀 더웠을 것 같은데 그 가면 되게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네, 얼굴도 답답해 보이고.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쓰고 있을 때는 좀 답답한 건 있죠. 네. 아니 또 그 얼굴도 답답해요. 제 목소리 낼 때도 좀 답답해요. 네. 본인 스스로도. 네. 뒤로 들리니까. 그렇죠. 듣기 싫죠. 그거야 뭐. 네. 아니 대체 이 정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오히려 그거는 자기들이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왜곡하는 비민주 비자유 정권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증하는 건 괜찮아요. 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 얘라고 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죠? 아니 많이 아까 보니까 진짜 좀 시원했는데 나는 가까이서 보면 안 돼요. 우리 영폴리 TV 우리 대표님도 보니까 이 성대모사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외국분들 따라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그래서 비슷한 거. 네, 이런 분들 저는 사실 느낌만 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재능 가지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이제 또 다양한 컨텐츠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좀 더 콜라보레이션도 좀 해서 서로 합동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대안을 또 같이 마련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으면 저는 싶은 바람이 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좀 정치적인 성향의 어떤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그런 건 당연히 필요는 하겠죠. 뭐 그것도 자유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보면 좀 모르겠어요. 저 사람과 그 합의하에 같이 합동방송. 그러니까 지금 좌파 쪽에 그런 플랫폼들이 많거든요.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은데 그런 방송 개인 유튜버 개인 방송하는 어떤 플랫폼들에 보면 합동방송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팬들이나 같이 공유가 되고
예, 많이 커져가는 거죠, 자꾸. 이 세력 싸움이거든요. 제 근간에. 그래서 지금 좌쪽 세력이 많다 보니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한가? 우리끼리 정신 승리할 게 아니라 혼자서 내가 잘났다, 나만 바라봐 이게 아니라 그 자기 스타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세력을 만드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랬으면 바람있어요. 네. 네. 아, 네. 그 오늘 일도 한 우리 벌써 5분 오셨잖아요, 그죠? 5명이 있잖아요 여기 유튜버만. 오늘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왔지만 또 한두 분 더 계시고 하니까 우리 아예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끝을 내죠. 그냥 뭡니까? 한 6월 중에 6월 중에 가능하면 가능한 6월 중에 한번 주말쯤이라도 한번 다 같이 합동 방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시랑 밖에서 또 집회 겸해갖고 해도 돼, 토크 겸해갖고 해도 되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네, 아니 괜찮은데, 네, 좋죠? 네 하셨어요. 네, 네, 우리 네, 근데 이제 우리 너무 어린 것 같이 보이나 봐요. 네. 그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네.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니까 6월 중에 한번, 가능하면 하여튼 여름 휴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우리 더운데 한번 시원하게, 우리 야외에서 한번 합시다. 우리 시랑 춘천은 좀 자유로운 그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이 표현의 자유는 뭐 우리 얘기니까 사실 이거 말고 이렇게 그죠? 자유롭게 시국 관련해서 또는 요즘에 세태 관련해 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러면 이제 말씀 좀 그동안 좀 과묵하게 계셨는데 이렇게 많이 써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몇 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실 말씀도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 그 플로어에서 몇 분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펄리 TV 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는 저희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청와대가 가짜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사실 저희 같은 유튜버들보다는 오히려 공중파에서 요새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짜 뉴스 하는데 당장 박근혜 정부 때 손석희 JTBC에서 다이빙벨 같은 걸 보도했던 거를 생각해보고 또 최근에 윤지호 씨 같은 분들을 불러가지고 토론을 하는 걸 보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짜 뉴스인지 한번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실과 허위, 거짓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저는 야당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범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보수 진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나는 진보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요즘 들어서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권 진영은 자꾸 우파, 보수, 자유우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식상한 것도 식상한 거지만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없는 중도 국민들한테 되게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 이런 어려운 이념 내기보다는 이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상식적인 얘기로 대받아치는 것이 훨씬 더 진영 싸움에서 유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예전에 허화평 수석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허화평 수석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수 진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수라는 것은 뭔가 답답한 느낌, 수구라는 느낌을 주고 진보라는 것은 뭔가 발전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앞서 우리 청아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상식적 우파와
몰상식한 좌파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을 해야지 알게 모르게 보수 진보라는 표현을 쓰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덫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파 좌파 물론 중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할까 했더니 우리 역시 청와대가 다르네요. 네, 청와대가 상식과 비상식. 상식과 비상식이니까 상식적 우파와 몰상식한 좌파 앞으로 그렇게 개념을 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진보 아니죠. 무슨 진보입니까? 진보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자유의 보장이 있어야죠. 뭐 미국의 리버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리버럴이 이제 우파 리버럴, 좌파 리버럴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생각나는 게 문재인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예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이 네.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김정은을 김정은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김정은이라고 부르는 순간 방송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저는 문재인 변호사와 박원순 변호사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 문재인 씨 네, 좀 쓰고, 네. 수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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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써야 되니까. 제가 가장 웃겼던 적이 언제냐면요. 이 말을 했을 때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이 말을 제가 듣고 가장 우습더라고요. 지금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가면 쓰고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이 사회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진실은 드러나게 사필규정의 원리에 따라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하여튼 문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얘기죠. 듣고 싶은 얘기 정말 하여튼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아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얘기할 때 이게 뭐 문제된다 그래 농담 아니야? 내가 그랬는데 진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평가인데 그죠? 근데 알긴 아나봐요. 공산주의자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가. 그러니까 이 말 듣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종북이 잘못됐다, 공산주의자라는 건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싫어한다를 알기는 아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보다 아니라 그러면 똑똑하면서 싫어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또 아니라고 할 수도 그거 지금 아니라 그랬네. 뭐 정부 그거 가지고 지금 신경 거슬리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네. 우리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한 말씀 좀 오셨으니까 그리고 잠깐 인사만 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주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도 아셨어요? 아니, 그럼요. 공산주의 전략 때문에 자유민주 체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다. 그게 공산주의 전략 등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또 아까 가짜뉴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이제 이 유튜브를 규제를 하고 페이크 뉴스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유인터넷 방송 모임에서 어디가 가짜뉴스냐, 우리가 먼저 선공을 하자. 그래서 펜앤에서 그동안에 쭉 가짜뉴스였던 거
시리즈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 얘기가 스쳐를 갔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벗어나는 것 같긴 하지만 악용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 아닙니까? 네. 그런 사기극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 좌파 정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권을 잡는데도 사기가 필요하지만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못 치면은 정권을 잡지도 못하고 이 좌익들은 정권을 부지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쓰고 있는 이제 그 사기 수법이 이론이 이중구조라든지 기준의 이중자세, 또 용어 혼란 전술, 또 궤변, 억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방송국 상관되는 것이 이제 반복 선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네들이 장기 집권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유튜브가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기존의 공중파, 언론 이런 건 다 장악했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마음 놓고 허위 사실을 반복 선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가 간간히 지금 바른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유튜브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정권은 근데 그 공중파 방송이 뉴스가 다 가짜 뉴스냐? 그런데 이를테면 사실 하나하나를 보면은 가짜 뉴스가 아닌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중파 방송은 전부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권의 유리한 내용은 보도를 제대로 하고 불리한 내용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이 방송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건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이 가짜를 깨부시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또 몸소 활약을 해주시고, 또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렇게 결의를 다진 것처럼 합동 방송도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대를 하자. 우리 두 변호사님은 평소에도 이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고, 오늘 이현 변호사님, 최강성 변호사님 다들 많이 오셨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표현의 자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들의 자유,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